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옥탑방의 창문을 흔들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얇은 담요 한 장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한기를 품고 있었다. 한서연. 아니, 지금은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작은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비현실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불빛의 강물 속에서 그녀가 지금 머무는 이 초라한 공간은 마치 외딴 섬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그녀의 진짜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이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있는 벽지,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깜빡이는 형광등,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AURA 그룹의 총수, 한서연의 진짜 삶과는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확인하기 위한 그녀만의 위험한 도박이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강민혁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그는 입에 걸쭉한 욕설을 달고 있었고 그의 몸에서는 갓산 소주와 실패자의 냄새가 진동했다. 김지수 아직 안 자고 뭐해? 밥은?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찢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수없이 반복된 일상이었다. 밥 차려놨어요. 국 데워줄게요. 국도 그 빌어먹을 된장찌개야 지겹지도 않냐? 내 인생처럼 구질구질한 된장 냄새. 민혁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와 옷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르며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조용히 주워들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서연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다. 이것 또한 시험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강민혁을 3년 전에 만났다. AURA 그룹의 후계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자상하고 유머러스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야망을 불태우던 그의 모습에 그녀는 매료되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평범한 사랑을 꿈꿨다. 돈이나 배경이 아닌 오직 한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줄 남자를 원했다. 그래서 결혼 후 그녀는 그에게 작은 사업체를 물려받았지만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 옥탑방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가 이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일어서려 노력한다면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기꺼이 내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기대를 처참히 배반했다. 사업 실패라는 거짓말이 현실이 되자 민혁의 다정했던 가면은 하루 만에 벗겨져 나갔다. 그는 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다. 서연이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해 벌어오는 월급은 모두 그의 도박 빚과 유흥비로 사라졌다. 국은 됐고 돈 좀 줘봐. 식탁에 마주 앉자마자 민혁이 본론을 꺼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월급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생활비도 부족한데. 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실망감,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다. 부족 이딴 식으로 사니까 평생 부족한 거야. 내가 지금 좋은 투자건이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성공하면 당신 호강시켜 주겠다는데. 그 몇 푼이 아까워? 그가 말하는 투자는 결국 도박이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을 서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식탁 아래로 손을 내려 주먹을 꽉 쥐었다. 정교하게 관리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이 아픔이 그녀의 분노를 억누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민혁 씨, 우리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도박은 안 하기로. 약속 배고픈 사람한테 약속이 다 뭐야.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러는 거기 아니야. 다른 여자들 봐.
남편 기죽이지 않으려고 밖에서 어떻게든 돈 구해오고 명품 사다 바치는데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 무능한 여자야. 민혁은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졌다.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서연의 하얀 블라우스 소매에도 뜨거운 국물 자국이 번졌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마음에 생긴 지울 수 없는 얼룩 같았다. 무능한 여자라. 서연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에이유라 그룹의 수많은 임원들과 세계적인 기업가들조차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숨을 죽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수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수만 명의 직원이 그녀를 위해 일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남자에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 얼마나 완벽한 희극인가. 돈 없어요. 정말이에요.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 깊이를 알 리 없는 민혁은 그녀의 단호함에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터뜨렸다. 없어 끝까지 없다는 거지 좋아. 김지수,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헤집으며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서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이미 그녀의 통장 잔고는 그가 모두 빼내간 뒤였다. 이 옥탑방에는 더 이상 그가 가져갈 만한 값비싼 물건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숨겼기 때문이다. 한참을 미친 사람처럼 방을 뒤지던 민혁은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독한 년? 돈 어디다 숨겼어?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그의 소나기 힘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찡그려졌다. 정말 없어요. 민혁 씨, 제발 그만해요. 그만해. 내가 지금 이 지경인데 그만하라고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내 인생까지 망쳐놓고 드디어 그의 본심이 터져나왔다. 사랑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그녀의 배경을 보고 접근했던 것이다. 서연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감각.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안도감에 가까웠다. 그래, 여기까지였어. 강민혁. 내 대답은 잘 들었어.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미련도 느끼지 않았다. 1년간의 이 지옥 같은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그녀가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민혁이 그녀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울렸다. 서연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귀에서 울리는 이명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김지수의 온순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과 상대를 압도하는 냉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AURA 그룹의 총수, 한서연의 눈빛이었다. 민혁은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평소에 유순하고 겁 많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낯선 사람, 혹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술기운과 자존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뭘 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맞을 짓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 큰 소리를 쳤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부어오르는 뺨을 감쌌다. 피부의 통증보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가요.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뭐라고 했어? 인연이 이 집에서 나가요. 이제 당신과 나는 끝났어요. 그녀의 선언에 민혁은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하. 끝내. 네가 이 집이 내 집이야. 네가 뭔데? 나더러 나가라 말아야. 여기가 내 세상 같아 착각하지 마.
김지수,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서연에게 다시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첩하게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작은 체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힘이었다. 민혁은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악 너! 서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채로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지막 경고예요.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았다. 민혁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압도당했다. 그는 서연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결국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쾅! 현관문이 닫히고 옥탑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닫힌 문을 노려보았다. 손목을 잡았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김지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그 눈동자 안에서는 거대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민혁,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어.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상처 입은 뺨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지옥을 보여줄게. 그녀는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욕실을 나왔다. 그리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위성으로 직접 연결되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어있었다. AURA 그룹의 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암호화된 오직 그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였다. 1년 만에 켜보는 전화기였다. 화면이 켜지자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모두 그녀의 오른팔인 김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의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녀의 연락을 기다려왔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저 아래에 빛나는 세상이 원래 그녀가 있던 곳이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다. 김 비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김지수의 것이 아니었다. 차갑고 위험 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는 AURA 그룹 총수의 목소리였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10분 주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그리고 김지수라는 여자의 모든 기록을 세상에서 삭제해. 한서연의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옥탑방 아래에서 희미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약속된 10분이 채 되기도 전이었다. 김 비서는 언제나 그랬듯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었다. 서연은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혔다. 어둠 속에 잠긴 골목길에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후 채서 내린 김 비서가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낡은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문을 열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의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단순한 염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히 자신의 주군에게 상처를 입힌 존재에 대한 차가운 분노였다. 회장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시간이 없어. 김 비서는 좁은 옥탑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민혁이 어지럽힌 흔적들과 싸구려 가구들에 잠시 머물렀다. 그가 지난 1년간 상상만 해왔던 주군의 고된 삶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래에 차량과 경호팀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바로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겠어. 내일 아침. 김지수라는 여자는 이 집에서 마지막 출근을 해야 해. 그리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거야. 완벽한 마무리가 필요해. 이것은 감상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지난 1년간의 연극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고 김지수의 죽음을 가장 완벽하게 위장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아내가 가출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가 방심하고 자신의 밑바닥을 더 빨리 드러낼 테니까. 하지만 회장님, 이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자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김 비서가 간절하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그는 돌아오지 않아. 만약 돌아온다면 그건 내 계획의 일부가 될 뿐이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는 지휘관의 그것이었다. 김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김지수의 신상 정보는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공공 및 민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처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조화, 그리고 강민혁, 그 제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행적, 돈관계, 인간관계,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도.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해. 명을 받들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민혁이 내던진 밥상을 조용히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에 튄 국물 자국을 닦아내며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밤을 차갑게 맞이했다. 한편 옥탑방에서 쫓겨난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어두운 골목길을 헤맸다. 뺨을 맞은 것보다 평생 순종적일 것 같았던 아내에게서 느껴졌던 살기 어린 눈빛과 괴력이 그를 더 큰 혼란과 분노에 빠뜨렸다. 감히 나한테 저 미친년이. 그는 홧김에 근처 포장마차로 들어가 다시 소주를 들이켰다. 술기운이 오르자 공포는 사라지고 피해의식과 분노만이 들끓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김지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무능함, 그녀의 고집, 그리고 방금 전의 반항까지. 그때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자는 마 사장이었다. 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악질 사채업자였다. 민혁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여보세요, 사장님. 야, 강민혁. 내 돈은 언제 갚을 거냐? 약속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내 전화를 피하기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돈을 구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며칠만 더. 닥쳐. 며칠 내가 내 놈한테 끈 떨어진 연처럼 시간을 준 게 몇 번인 줄 알아. 내일 전고까지 원금의 이자까지 완벽하게 입금해. 안 그러면 내 놈 신장 하나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알아들어? 사장님 제발. 끊어.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혁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내일 전고까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아까 서연이 자신을 노려보던 눈빛이 떠올랐다. 독한 년. 그는 이를 갈았다. 분명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당당할 리가 없어. 탐욕이 절망을 집어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옥탑방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번에는 사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찾아내야만 했다. 새벽녘. 서연은 얕은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이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김지수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물건들을 가방에 챙겨 넣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위성전화를 넣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을 때였다.
그녀는 그 안에 혹시라도 다른 중요한 것을 남겨두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상자 안쪽 비밀 공간에 비상용으로 넣어두었던 AURA 그룹의 VVIP 블랙카드와 그녀의 진짜 이름과 직함이 새겨진 명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까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기에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꺼내 파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조용히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이 돌아온 것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상자를 다시 침대 밑으로 밀어넣고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고 술과 광기에 취한 민혁이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다. 역시 아직 있었군?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민혁 씨, 여긴 어떻게? 내 집인데 내가 못 올 이유라도 있나? 그는 비꼬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서연을 밀치고 다짜고짜 방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폭력적이었다. 이불을 찢고 베개를 터뜨리고 낡은 서랍장을 부수기까지 했다. 돈 어디다 숨겼어? 당장 내놔. 서연은 그의 광기를 보며 뒷걸음질 쳤다. 김 비서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거실에 있었다. 그녀가 거실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 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혁은 그녀를 무자비하게 발로 찼다. 말해, 돈 어디 있냐고. 서연은 옆구리를 감싸쥐며 고통에 신음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손에 잡히는 단단한 물건을 찾았다. 그때 침대 밑에서 반쯤 튀어나온 작은 상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발견한 민혁의 눈도 탐욕스럽게 빛났다. 저거군? 민혁이 서연을 밀어내고 상자를 낚아챘다. 그는 상자를 열고 안을 뒤졌다. 위성 전화는 이미 서연이 꺼낸 뒤라 없었다. 실망한 그가 상자를 내던지려던 순간 상자가 부서지면서 안쪽에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드러났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과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민혁은 무심코 그것을 주워들었다. 하나는 묵직한 무광 블랙 색상의 카드였다. 가운데에는 에유라 VVIP라는 글자만 심플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명함이었다. 에유라 그룹 회장 한서연. 그 글자를 본 순간 민혁의 세상이 멈췄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명함을 뒤집어보고 카드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내 김지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모든 것이 틀어졌다. 한서연 에유라 그룹 회장. 민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차 커져 광기 어린 비명이 되었다. 하하하 회장, 네가 내 아내가 에이오라 그룹 회장이라고.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웠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당당했구나. 지수야? 아니, 서연아. 그의 눈에는 기쁨이나 놀라움이 없었다. 오직 지독한 배신감과 이글거리는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의 뒤틀린 머릿속에서는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고 농락했다는 생각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날 갖고 놀았어. 이 모든 게 연극이었어. 내가 이 거지 같은 옥탑방에서 비참하게 사는 동안 너는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민혁 씨, 그건 닥쳐. 민혁이 포효하며 서연의 뺨을 다시 후려쳤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머리가 핑 돌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이 씨발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네 남편이야, 넌 내 거야, 네 돈도? 내 회사도 전부 내 거라고.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연의 위에 올라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 버둥거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흥분한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바로 그때 민혁의 머릿속에 사채업자 마 사장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도박장에서 얼핏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돈 많은 늙은이들이 깨끗하고 급이 다른 여자를 비싼 값에 산다는 이야기. 특히 굴복시키기 어려운 여자일수록 더 높은 값을 쳐준다는 말. 그의 입가에 악마 같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 넌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는 서연의 목을 조르던 손을 풀고 부엌으로 가 물컵에 무언가를 탔다. 서랍 속에 있던 수면제였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자신을 위해 서연이 사다 놓은 것이었다. 그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몸을 일으켰다. 마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저항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턱을 강제로 벌리고 약이 든 물을 쏟아부었다.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서연은 격렬하게 기침을 했지만 이미 약의 절반 이상을 삼킨 뒤였다. 크헉, 커헉, 얌전히. 자, 여보. 일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을 테니까. 민혁은 비정하게 속삭였다. 서연의 눈꺼풀이 급격히 무거워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민혁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다. 네, 백 회장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나왔는데. 네, 급이 다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최상급이죠. 가격은 걱정하지 마시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한서연의 의식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것처럼 욱신거렸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낯선 감촉이었다.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낡은 옥탑방의 뻣뻣한 면 이불이 아니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서늘한 감촉. 그녀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감이 없었다. 높고 화려한 조각이 새겨진 천장,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그리고 유럽의 고성에나 있을 법한 고풍스러운 가구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시가 향과 짙은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겹게 떠다니고 있었다. 이곳은 지옥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약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지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얇은 실크 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민혁이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던 마지막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백 회장. 그 이름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육중한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기름진 얼굴과 탐욕스러운 작은 눈, 비대하게 나온 배는 그의 품격을 조금도 높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돈으로 치장한 돼지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 뒤로는 조폭처럼 보이는 건장한 사내 2명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오, 드디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이 일어나셨군. 남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기가 잔뜩 낀 것처럼 느끼했다. 그가 바로 백 회장, 사채업과 불법 유흥업소, 건설 비리로 불을 쌓은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혼란 대신 차가운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백 회장은 그녀의 그런 눈빛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껄껄 웃었다. 강민혁 그놈이 허풍을 떤 건 아니었어. 보통 내기가 아니군. 눈빛이 아주 살아있어. 마음에 들어. 그는 침대 옆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내 남편이라는 놈이 자기 도박빚을 갚겠다고 너를 나한테 팔아넘겼어. 아주 좋은 값에. 이제부터 넌 내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강민혁.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배신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뭘 원하죠? 서연이 마른 입술을 열어 물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다. 백 회장은 그녀의 담담한 태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입맛을 다셨다. 원하는 것 하하. 오늘 밤 내 귀한 손님들이 오시거든. 정계. 재계의 높은 분들이지. 그분들을 대접할 아주 특별한 선물이 필요했다시는데 마침 네가 나타난 거야. 넌 오늘 밤 파티의 주인공이 될 거다. 모두가 너를 감상하게 될 거야. 그의 말에 담긴 추악한 의미를 깨달은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집단적인 능욕. 그것이 그가 말하는 파티의 실체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찢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강민혁은 어디 있죠? 그놈 돈다발을 챙겨서 신나게 꺼졌지. 아마 지금쯤 어디선가 또 도박을 하고 있을걸. 멍청한 놈. 자기가 뭘 팔아넘겼는지도 제대로 모를 테지. 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2시간 주지. 곱게 단장하고 있도록. 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거야. 얌전히 굴면 험한 꼴은 안 당할 테니.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그는 경고를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방을 나갔다. 문 밖에서 육중한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AUR의 그룹의 총수 한서연은 이런 곳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석하라. 상황을 분석하고 탈출 경로를 찾아라.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일단 이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창문에는 두꺼운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유리는 방탄 처리된 것처럼 보였다. 문은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어 맨몸으로 부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방 한쪽 구석에 CCTV가 깜빡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백 회장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갔다. 욕실 역시 호화로웠지만 창문은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를 가두기 위해 설계된 감옥이었다. 약점은 반드시 존재한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이라도 허점은 있기 마련이야. 아우라 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경험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나와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주변을 관찰했다.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 책장에 꽂힌 책들, 심지어 카펫의 무늬까지. 그때 그녀의 눈에 벽 한쪽에 있는 작은 문이 들어왔다. 앤티크한 벽지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게 위장되어 있어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열어보니 그것은 음식이나 물건을 올리는 작은 승강기, 더메이터, 덤웨이터였다. 아마도 주방과 바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크기였다. 성인 여성이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비좁아 보였다. 그리고 CCTV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더메이터에 접근하는 순간 경비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주의를 돌려야 해. 저 CCTV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소란을 피우고 경비들을 이 방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들어온 혼란의 순간을 이용해 더메이터로 탈출한다.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에 있는 무거운 크리스탈 램프에 꽂혔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백 회장이 마시던 와인잔과 시가가 놓여 있었다. 계획이 세워졌다. 아주 위험하고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서연은 먼저 실크 가운을 길게 찢어 로프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침대 시트도 마찬가지로 찢어 길게 연결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발작하는 것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악! 그녀는 온몸을 비틀며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CCTV를 통해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백 회장과 경비들을 속이기 위한 연기였다. 아마도 약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예상대로. 잠시 후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확인해봐.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비 2명이 셔츠 차림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그들은 바닥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서연을 보고 잠시 경계심을 풀었다. 젠장. 약 기운이 아직도 남았나 보군. 일단 회장님께 보고부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경련을 멈추고 눈을 번쩍 떴다. 그녀는 미리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 자신에게 다가오던 경비의 허벅지를 깊숙이 찔렀다. 크악! 경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한 명이 놀라 허리춤에 무정히에 손을 대려는 순간 서연은 이미 크리스탈 램프를 집어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램프가 박살나고 2번째 경비도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시간을 벌 수 없었다. 서연은 곧장 방 한쪽에 놓여있던 시가와 라이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침대 커튼에 불을 붙였다. 건조한 고급 원단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물리야. 복도 밖에서 다른 경비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제 곧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으로 몰려들 것이다. 서연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였다. 그녀는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더메이터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찢어놓은 가운과 시트를 이용해 더메이터의 로프에 자신의 몸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비좁은 공간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막히는 어둠과 먼지 냄새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가 더메이터 문을 닫는 순간 방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추가 경비들이 들이닥치는 것이 보였다. 서연은 더메이터 안에서 하강 버튼을 필사적으로 눌렀다. 낡은 기계가 덜컹거리며 천천히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층에서는 고함 소리와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더메이터가 1층에서 멈췄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다. 거대한 저택의 주방이었다. 요리사들과 하인들이 화재 경보 소리에 놀라 모두 위층으로 달려간 듯 주방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로프를 풀고 더메이터에서 빠져나왔다. 맨발에 찢어진 실크 가운 차림, 몰골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움직여 주방 뒤편에 있는 하인용 출입구를 찾았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자유의 공기였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달렸다. 거대한 저택의 정원을 가로질러 높은 담벼락을 향해 뛰었다. 경비견들이 짖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고 저택의 모든 불이 켜지며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고 있었다. 담벼락 아래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덩굴을 붙잡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유리 조각에 찔린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마침내 담벼락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그녀는 잠시 저택을 돌아보았다.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자신의 감옥, 그리고 그 안에서 분노에 차 포효하고 있을 백 회장의 모습이 눈에 선했다. 백 회장, 그리고 강민혁, 그녀는 나지막이 그들의 이름을 읊조렸다. 기다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진짜 지옥을 선물해 줄 테니. 서연은 담벼락 아래로 몸을 던졌다. 숲의 푹신한 흙 위로 떨어진 그녀는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면서도 어둠 속으로 자유를 향해 그리고 복수를 향해 달려나갔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한서연은 맨발로 축축한 흙과 날카로운 나뭇가지를 밟으며 어둠 속을 달렸다. 찢어진 실크 가운은 가시덤불에 걸려 너덜너덜해졌고 온몸에는 생채기가 가득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등 뒤에서 울려 퍼지는 경비견들의 짖는 소리와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끈질기게 그녀를 뒤쫓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의 감각이 무뎌질 때쯤 숲의 끝자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도로였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불빛을 향해 달려갔다. 숲을 벗어나자 한적한 2차선 국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가끔씩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지나갈 뿐이었다. 그녀는 도로 옆 배수로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일단 저택에서는 벗어났지만 여기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위성 전화는 옥탑방에 두고 왔고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상태로는 곧 잡히거나 혹은 탈진해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연락해야 해. 김 비서에게 연락해야만 해.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찢어진 옷, 피투성이의 맨발, 공포에 질린 여자의 모습. 누구라도 그녀를 쉽게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다. 백 회장의 영향력이라면 경찰마저도 안심할 수 없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작은 편의점 간판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어둠 속에 등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몸을 일으켜 편의점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달랑! 편의점 문에 달린 종이 쓸쓸한 소리를 냈다. 사활을 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젊은 남자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보았다. 그는 서연의 끔찍한 몰골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경찰에 신고해 드릴까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네, 저기 공중전화가. 남자가 가게 구석을 가리켰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전화를 빌려야겠어요. 단 한 통이면 돼요. 사례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눈빛에 압도당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김 비서의 번호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김 비서.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는 순간 침묵했다. 처음 듣는 번호였지만 그는 단 한마디에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아차렸다. 회장님이십니까? 어디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말할 시간이 없어. 이 전화 위치. 지금 당장 추적해. 그리고 코드 블랙. 그 단어가 나온 순간 김 비서의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코드 블랙은 AURA 그룹의 최고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었다. 총수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졌을 때 발동되는 최상위 명령어, 그룹의 모든 보안, 정보, 기동력을 총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코드였다. 알겠습니다. 15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김 비서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편의점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었다. 고마워요.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편의점 구석 의자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의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버텼다. 편의점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에이유라 그룹 본사타워 최상층.
그룹의 모든 정보를 통제하는 전략 상황실은 벌집을 쑤신 듯 요동치고 있었다. 총수님, 위치 확인 경기도 가평군 외곽 국도변 편의점 가장 가까운 기동 타격팀은 1팀. 17분 거리 단축시켜 15분 내로 도착 못하면 내들 모가지야 의료팀. 경호팀 전원 출동 헬기는 기상 악화로 이륙 불가 차량으로 이동. 김비서는 차가운 얼굴로 상황판을 지켜보며 쉴 새 없이 명령을 내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감히 누가 회장님을. 정확히 12분이 지났을 때였다. 편의점 밖에 조용한 국도가 갑자기 전쟁터처럼 변했다. 라이트를 끈 검은색 세단과 SUV 차량들이 소리 없이 도로를 점령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편의점 주변의 모든 경계를 확보했다. 그들의 손에는 평범한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특수부대에서나 볼 법한 장비들이 들려 있었다. 편의점 직원은 유리창 밖으로 펼쳐지는 영화 같은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었다. 김 비서를 태운 리더 차량이 편의점 바로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김 비서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회장님, 저 김진수입니다. 이제 괜찮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김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밖으로 나온 서연은 잠시 멈춰서서 어안이 벙벙해 있는 편의점 직원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김 비서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저 사람에게는 에이유라 그룹 이름으로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오늘 밤의 기억은 지워. 알겠습니다. 김 비서는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했다. 경호원은 조용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차에 올라탔다. 차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차량 행렬은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국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정적만이 흘렀다. 차량은 서울 시내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한강변에 위치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 비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곳은 에이유아라 그룹이 극비리에 운영하는 총수 전용 안전 가옥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했다. 문이 열리자 병원처럼 하얗고 모던한 인테리어의 거실이 나타났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팀이 다가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외상은 심하지 않으나 약물 반응과 탈진, 저천증이 보입니다.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서연은 말없이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 옥탑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저 아래 반짝이는 모든 것이 그녀의 발밑에 있었다. 치료가 끝나고 김 비서가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강민혁에 대한 1차 보고서입니다. 서연은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강민혁의 출생부터 학력, 직업, 채무관계, 심지어 인터넷 사용 기록까지. 그의 모든 인생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는 백 회장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게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백 회장, 서연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분노가 피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상처 입은 몸을 어루만졌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멍들고 긁히고. 지친 얼굴, 김지수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나 혼란은 없었다. 깊고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침대 위에는 김 비서가 준비해 둔 옷이 놓여 있었다. 찢어진 실크 가운이 아니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검은색의 날카로운 실루엣을 가진 파워 수트,
AURA 그룹의 총수, 한서연의 갑옷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옷을 입었다. 옷을 입는 행위는 마치 새로운 피부를 이식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수트의 감촉이 몸에 닿을 때마다 김지수의 기억은 사라지고 본래의 한서연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자세는 꼿꼿해졌고 표정은 냉혹하게 굳었다. 완벽하게 전투 준비를 마친 그녀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지배자. 복수를 앞둔 여왕의 모습이었다. 김 비서가 조용히 그녀의 등 뒤에 와서 섰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서연은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 에우라의 모든 법무팀, 회계팀, 그리고 정보팀을 소집해. 오늘 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다.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무자비한 날개를 펼친 채 한서연의 명령이 떨어진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녀가 머무는 안정가옥의 펜트하우스는 AURA 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소로 변모했다. 거실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설치되어 복잡한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를 3차원 이미지로 띄우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가 정보와 뉴스 피드, 위성지도 화면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AURA 그룹의 핵심 중의 핵심, 법무팀 총괄 박선주 변호사, 그룹 재무를 책임지는 최민준 CFO, 그리고 그림자 부서로 불리는 기업 정보팀의 수장 강타호 실장. 세 사람은 김 비서의 긴급 호출을 받고 한밤중에 이곳으로 모였다. 그들은 오랫동안 장기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만 알았던 총수가 눈앞에 나타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더 그들을 압도한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날카로운 검은색 수트를 입은 그녀의 온몸에서는 피처럼 서늘한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 비서가 최소한의 정보만을 간략하게 브리핑했다. 회장님께서는 그룹의 근간을 위협하는 거대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은 최고 등급의 보안 사항이며 외부 유출 시에는 그룹 내규에 따라 즉결 처분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2명입니다. 홀로그램 테이블 중앙에 두 남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떠올랐다. 백성철 회장, 그리고 강민혁.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주위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실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강타오 실장, 서연이 정보팀장을 불렀다. 네, 회장님, 백성철, 저자가 내신 숨. 뱉은 말, 삼킨 음식까지 전부 알아내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과 비리, 그가 숨겨놓은 비자금의 흐름, 그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까지 나는 그 남자의 인생 전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싶어. 시간은 48시간 주지. 충분한 시간입니다. 회장님. 강타오 실장은 표정 변화 하나 없이 대답했다. 그의 팀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최민준 CFO, 네, 회장님. 백성철의 사업 제국을 분석해 수십 개의 계열사 중 가장 취약한 기둥이 무엇인지 찾아내. 우리는 저 건물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기초부터 천천히 썩어 들어가게 만들 거다.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저파리를 위한 달콤한 덫을 준비해. 아주 끈적끈적해서 한번 발을 들이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덫으로. 최민준 CFO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숫자로 전쟁을 치르는 금융계의 명장이었다. 회장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선주 변호사, 네. 회장님, 정보팀이 증거를 찾아내고 재무팀이 덫을 놓으면 당신은 법이라는 이름의 칼을 준비해 저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검토하고 가장 확실하게 저들의 숨통을 끊을 방법을 찾아내. 단 하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겠어.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저들은 법정에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홀로그램 위에 떠있는 두 남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AURA 그룹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총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과 눈앞의 목표에 대한 냉철한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지.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세 사람은 각자의 팀과 연결된 보안 채널을 통해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AURA라는 이름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무섭고 파괴적인 힘을 품은 채 최민준 CFO의 재무 분석팀은 밤새 백성철의 기업 지배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명건설이라는 회사가 백성철 제국의 아킬레스건임을 밝혀냈다. 대명건설은 표면적으로는 건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부채를 숨기고 있었다. 특히 제2금융권의 단기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최민준이 홀로그램 스크린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우며 보고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소유한 해외 유령 법인들을 통해 대명건설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캐피탈 회사들의 부실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모든 채무에 대한 일시 상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유동성 위기, 자금 경색을 일으켜서 돈줄을 말려 죽이겠다는 거군. 그렇습니다. 백성철은 대명건설을 살리기 위해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의 비자금 흐름이 외부에 노출될 것이고 기업 전체의 재무 건전성은 악화되어 연쇄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내부에서는 자금 압박으로 인한 의심과 배신이 싹트기 시작하겠죠. 좋아, 당장 실행해. 백성철을 향한 거대한 그물은 그렇게 소리 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민혁이라는 팔이었다. 강타워의 정보팀은 강민혁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는 서연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으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매일 밤 파티를 벌이고 있었고 남은 돈은 대부분 고위험 주식 단타 매매에 쏟아붓고 있었다. 허영심과 일확천금에 대한 욕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목표물은 미끼를 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민준이 다시 보고했다. 우리가 관리하는 투자자문 회사를 통해 강민혁이 자주 드나드는 주식정보 커뮤니티에 내부 정보를 흘릴 겁니다. 에코바이오라는 이름뿐인 바이오 회사가 곧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발표할 것이며 주가가 수십 배 폭등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가를 실제로 폭등시키는 건가? 정확하십니다. AURA 캐피탈의 트레이더들이 대량의 자금으로 자전 거래를 일으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강민혁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우리는 조용히 빠져나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펌프 앤 덤프 방식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돈을 쏟아붓게 만들어 단 한 푼도 남김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회장님, 인간의 탐욕은 생각보다 예측하기 쉬운 법이니까요. 계획은 수립되었고 모든 것은 서연의 승인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강민혁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술과 여자에 둘러싸여 인생 최고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한서연이라는 재앙 덩어리를 치워버리고 거액의 돈까지 손에 쥐자 세상이 모두 그의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옥탑방의 무능한 백수가 아니었다. 민혁이 형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은 처음 와봅니다. 주변에는 그의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아첨을 늘어놓고 있었다. 민혁은 우쭐해져서 최고급 샴페인을 병째로 들이켰다. 하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일부터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주식 계좌를 확인했다. 백성철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투자한 잡주들이 운 좋게 몇 번 상한가를 치면서 그의 계좌는 제법 불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주식의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매일같이 들여다보는 VIP 주식 정보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다. 극비 에코바이오? 다음 주 미국 FDA 임상 3상 통과 및 기술 수출 공시 예정, 최소 30배 예상.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에코바이오라는 종목을 검색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작은 회사였지만 그날따라 거래량이 폭발하며 주가가 꿈틀대고 있었다. 게시물의 정보가 사실이라는 신호처럼 보였다. 30배!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지금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면 그는 손가락으로 액수를 계산해 보았다. 상상만으로도 현기증이 날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는 이 돈만 있으면 더 이상 백성철 같은 놈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평생을 왕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며칠간의 작은 성공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의심이나 합리적인 판단은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오직 탐욕만이 그의 뇌를 지배했다.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에코바이오의 주가는 정말로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다. 민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 서연을 팔아넘긴 피 묻은 돈, 전부를 에코바이오 한 종목에 쏟아부었다. 시장가 매수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희열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자 인생 역전이다. 그는 모니터에 찍힌 자신의 계좌 총액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몰랐다. 그가 환호성을 지르는 그 순간 에이유라의 그룹의 비밀스러운 트레이딩 룸에서는 수십 명의 트레이더들이 그의 매수 주문을 받아내며 자신들이 보유했던 주식을 조용히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며 처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펜트하우스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한서연의 입계는 얼음 조각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놓였다. 이제 파리는 끈끈한 거미줄의 한가운데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강민혁의 세상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부은 에코바이오의 주가는 그의 탐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계좌에 찍힌 비현실적인 숫자를 볼 때마다 그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며칠 만에 그는 수십억 원을 손에 쥔 신흥 부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내 능력이야. 난 태어날 때부터 부자가 될 운명이었어. 그는 호텔 스위트룸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외쳤다. 값비싼 명품 시계와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셔츠가 그의 허영심을 한껏 부풀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곰팡 내 나는 옥탑방에서 아내의 월급에 빌붙어 살던 비참한 강민혁이 아니었다. 그는 당장 호텔을 나와 강남의 최고급 슈퍼카 매장으로 향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비싼 붉은색 페라리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직원들이 굽신거리며 그를 배웅하는 모습에 그는 권력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김지수, 그 무능한 년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면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자겠지. 그는 엑셀을 밟아 도시의 도로를 질주하며 한서연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그녀는 김지수라는 이름의 초라한 여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팔아넘긴 것에 대해 아주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 덕분에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 수 있었다. 그는 밤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었다. 그의 주변에는 돈 냄새를 맡은 불나방 같은 인간들이 들끓었다. 그는 그들에게 돈을 물쓰듯 쓰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존재했다. 그것은 너무 쉽게 손에 넣은 부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이었다. 그는 그 불안감을 지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원했다. 에코바이오의 주가가 더 높이 올라가 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강민혁이 허황된 꿈의 정점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백성철 회장의 제국에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실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백 회장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백 회장은 최고급 쿠바산 시가를 피우며 느긋하게 서류를 보고 있다가
그의 무례한 행동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호들갑이냐 늙으면 겁만 많아진다더니. 그게 아니오라. 방금 전 우리 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제2금융권 회사 20곳에서 동시에 대명건설의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말입니다. 쨍그랑 백 회장이 들고 있던 크리스탈 잿더리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흉포한 맹수와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뭐라고 20곳이 동시에? 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백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어떤 개새끼가 감히 나 백성철을 건드려? 그의 포효에 집무실 전체가 울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사업 구조와 자금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자의 소행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가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내부 첩자가 있어. 우리 쪽 정보가 새어나간 게 분명해. 백 회장의 눈이 의심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난생 처음 느꼈다. 그는 당장 그룹의 모든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숨 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 백 회장은 앉아있는 임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평소에는 충성스러운 개처럼 보이던 그들이 지금은 모두 자신을 배신할 준비가 된 뱀처럼 느껴졌다. 오늘까지 대명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총 5천억이다. 당장 그룹 내 모든 자금을 끌어모아 이걸 막아. 어떤 돈이든 상관없어. 비자금 계좌든 해외에 빼돌린 돈이든 전부 동원해.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비자금 계좌를 움직이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닥쳐. 백 회장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그에게 집어던졌다.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딴 소리가 나와 당장 내 말대로 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배신자.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찢어 죽일 테니 그렇게 알아.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백 회장의 광기 어린 편집증은 조직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그의 지시대로. 그룹의 모든 자금이 대명건설을 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외 조세의 피난처에 숨겨져 있던 검은 돈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복잡한 경로를 통해 국내로 송금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은 AURA 그룹의 지휘소에서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걸려들었습니다. 회장님, 강타어 실장이 홀로그램 스크린에 나타난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보고했다. 백성철이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5곳에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어 스위스 은행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세 포탈 및 외화 밀반출 증거입니다. 한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 돈으로 대명건설을 막을 수 있나? 최민준 CFO가 대답했다.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저희가 매입한 채권 규모는 백성철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의 움직임은 출혈을 잠시 막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는 더 깊숙이 숨겨둔 돈까지 꺼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자금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정관계 로비 같은 것 말인가? 서연의 질문에 강타요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백성철이 국토부 장관의 최측근인 이 의원과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아마 국책사업권을 미끼로 긴급 구제금융을 청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곧 잡게 될 겁니다. 백성철은 지금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허술하게 움직일 테니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명령을 내렸다. 좋아. 일단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탈세 혐의부터 터뜨리도록 하지.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해. 아직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는 드러내지 마. 뱀을 잡으려면 풀숲을 전부 태워버리면 안 돼.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목을 조여야지. 에유라의 방역은 빠르고 정확했다. 다음 날. 한 유력 경제신문 한 면에 대명건설,
수천억 원대 역외 탈세 혐의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기사는 에이유라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백성철의 페이퍼 컴퍼니와 자금 흐름을 매우 상세하게 폭로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검찰과 국세청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명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백성철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신문을 갈갈이 찢으며 포효했다. 그는 자신의 충신 중 한 명인 김 전무를 불러들였다. 내 지시지 네가 언론에 정보를 팔아넘겼지. 이 개새끼야.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평생 회장님만 모셨습니다. 김 전무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성을 잃은 백 회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골프채를 집어들고 김 전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배신자는 용서 못해.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김 전무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인 충성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공포와 배신감에 떨며 조용히 복수를 맹세했다.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한 김 전무는 숨겨두었던 대포폰으로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백성철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를 기다렸다는 듯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에이유라 기업 정보팀입니다. 그물은 완벽하게 펼쳐졌다. 그리고 이제 겁에 질린 먹잇감들이 제 발로 그물 안으로 헤엄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백성철의 충신이었던 김 전무가 AURA 그룹에 넘긴 비밀 장부는 판도라의 상자 그 자체였다. 강태어의 정보팀은 밤을 새워 그 안에 담긴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내역이 아니었다. 백성철이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정재계를 어떻게 자신의 거미줄로 엮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촘촘한 범죄의 연대기였다. 수십 명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목록, 국책사업 입찰 비리, 언론사 간부들을 매수한 기록, 심지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자행한 폭력 사주까지. 그야말로 악의 제국을 지탱해 온 기둥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백성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썩은 뿌리 일부를 도려낼 수 있겠습니다. 강타어 실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보고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 폭탄을 한 번에 터뜨리면 너무 많은 적들이 동시에 우리를 향하게 돼.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감싸고 결국 가장 힘없는 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지. 나는 그런 시시한 결말을 원하지 않아. 그녀의 눈빛은 거대한 사냥감을 앞에 둔 노련한 사냥꾼처럼 빛났다. 우리는 이 폭탄을 수백 개의 작은 파편으로 나눌 거야. 그리고 그 파편들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백성철의 제국 곳곳에 떨어뜨릴 거다. 그가 무엇 때문에 공격받는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게 만들어야 해. 공포와 혼란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지. 서연의 지휘 아래 AURA 그룹은 조용한 폭풍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 전무가 넘긴 장부 속 수많은 비리들 중에서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것들부터 골라내어 각기 다른 언론사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첫 번째 파편은 한 인터넷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터져나왔다. 대명건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수십억 원대의 뇌물 제공 혐의. 기사는 백성철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조합장에게 거액의 현금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비록 재계에서는 흔한 관행처럼 여겨지던 일이었지만 앞서 터진 역외 탈세 혐의와 맞물리면서 백성철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두 번째 파편이 또 다른 시사 주간지를 통해 터졌다. 충격대명건설 시공초등학교 기준 미달철근 사용 의혹. 기사는 백성철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에 중국산 저질 철근을 사용했으며 이를 묵인해준 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다른 비리는 몰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돈을 번 파렴치한 기업가라는 낙인이 찍혔다. 전국적으로 대명건설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백성철은 미칠 지경이었다. 검찰 수사와 언론의 공격, 그리고 시민단체의 시위까지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던지며 울부짖었다.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계속 이따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거냐고. 그는 내부 첩자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남아있는 임직원들을 매일같이 고문하듯 닥달했고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 충성스럽던 조직은 이제 서로를 물어뜯는 지옥으로 변해갔다. 그가 믿었던 정치인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백성철의 전화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고요한 폭풍이 백성철의 세계를 잠식하는 동안 강민혁의 천국에도 종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에코바이오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AUR의 트레이더들이 모든 물량을 처분하고 빠져나간 뒤 주가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금융감독원은 에코바이오를 주가 조작 혐의로 즉시 거래 정지시키고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했던 그의 계좌, 장호는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렸던 신용대출금 때문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억만장자에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붉은색 페라리 안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정보를 얻었던 주식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하지만 그를 부추겼던 글들은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그와 함께 환호했던 아이디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 뒤였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를 노리고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그가 파티를 열 때마다 아첨을 늘어놓던 친구들은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호텔 스위트룸은 당장 방을 빼라는 독촉을 받았다. 화려했던 그의 세상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동안 차 안에서 노숙하며 폐인처럼 지내던 그는 결국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로 결심했다. 백 회장. 그래. 백 회장님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그에게 그런 엄청난 여자를 안겨줬잖아. 이 정도는 보상해 줄 수 있을 거야. 그것은 절망에 빠진 자의 마지막 착각이었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허름한 옷을 사입고 며칠 동안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백성철의 회사 본사를 찾아갔다. 로비에서부터 경비들에게 저지당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소리치며 버텼다. 나 강민혁이야. 백 회장님과 독대한 사이라고 당장 회장님께 연락해. 마침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던 백성철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백성철의 눈에 강민혁은 모든 불행을 몰고 온 재앙의 씨앗처럼 보였다. 만약 저놈이 그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 모든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분노와 짜증이 극에 달한 백성철은 경비들에게 손짓했다. 들여보내. 강민혁은 회장실로 끌려 들어가듯 안내되었다. 그는 백성철의 발 앞에 넙죽 엎드렸다. 회장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돈도 전부. 백성철은 아무 말 없이 시계불을 붙여 깊게 빨아들였다. 그리고는 연기를 강민혁의 얼굴에 내뿜었다. 그래서 싸늘한 한마디에 강민혁은 몸을 떨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백성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 하루 만에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쳤어. 내 덕분에 지금 내 회사는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다고. 그런데 내가 왜 널 도와줘야 하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강민혁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게 무슨...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 백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내 놈이 꾸민 짓일지도 모르겠군. 그렇지, 내년이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강민혁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백성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분노와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민혁은 그 역할에 더없이 완벽한 존재였다. 내 입으로 직접 실토하게 만들어주지. 백 회장이 인터폰을 눌러 경호 실장을 불렀다. 이놈, 지하 창고로 끌고 가. 오랜만에 대청소 좀 해야겠으니 도구들 잘 챙겨놓으라고 해. 강민혁은 지하 창고와 대청소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의 비명은 육중한 경호원들에게 입이 막힌 채 허공으로 흩어졌다. 아유라 그룹의 지휘소 한서연은 강민혁이 백성철의 회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말없이 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 저대로 두면 강민혁은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아니, 그는 아직 죽으면 안 돼. 그는 백성철의 범죄를 증언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내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에서 광대 역할을 해줘야 할 사람이니까. 그녀는 강타호 실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 실장, 우리가 설치한 벌레는 잘 작동하고 있나? 네. 회장님, 강민혁이 오늘 입고 들어간 옷 단추에 저희가 개발한 최신형 도청 및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하 창고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녹음되고 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좋아. 가장 극적인 순간에 경찰에 익명의 제보를 하도록 백성철 회장이 납치, 감금,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고요한 폭풍은 이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백성철의 회사 빌딩 지하 창고는 그의 왕국에 숨겨진 어두운 심장부였다. 공기 중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쇠사슬과 도구들이 걸려 있었다. 강민혁은 의자에 꽁꽁 묶인 채 벌거벗은 정우 하나가 내뿜는 희미한 비다레에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백성철은 직접 강민혁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의 눈은 편집증적인 광기로 이글거렸다. 너와 짠? 그 계집은 어디에 있지? 그리고 내 놈 배우는 누구야? 내 뒤를 캐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회장님 맹세합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제발 살려주세요. 강민혁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이미 배신감과 의심에 사로잡힌 백성철의 귀에는 그저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다. 아직도 입을 안 열어. 백성철은 옆에 서 있던 경호 실장에게 눈짓했다. 경호 실장은 익숙하다는 듯이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와 수건을 가져왔다. 회장님 안 돼요. 읍. 강민혁의 얼굴에 젖은 수건이 덮이고 양동이에 물이 쏟아 부어졌다. 숨이 막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그의 비명이 참고 안을 울렸다. 아유라 그룹의 지휘소, 스피커를 통해 지하 창고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강민혁의 처절한 비명, 백성철의 잔인한 신문, 물이 쏟아지는 소리까지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AUR의 정의 요원들조차 눈앞의 모니터와 스피커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악행에 얼굴을 굳혔다.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이 미동도 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의 고통에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은 그가 자신에게 안겨주려 했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계속되는 고문에도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한 백성철은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강민혁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시시한 버러지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살려둘 가치도 없었다. 헤이, 쓸모없는 새끼! 백성철은 경멸스럽게 뱉어내고 경호 실장에게 명령했다. 처리해. 한강의 도박빚 때문에 자살한 놈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이상할 거 없겠지. 뒤처리는 깔끔하게 해. 에유라 지휘소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처리해. 명백한 살인교사였다. 서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타어 실장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강타어 실장은 음성 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별도의 라인을 통해 경찰청의 한 강력계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에이유아라 그룹이 수년간 관리해온 정의감은 투철하지만 출세 라인에서는 밀려난 비주류 형사였다. 익명의 제보입니다. 지금 백성철 회장이 자신의 회사 지하 창고에서 사람을 납치, 감금하고 살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 주파수로 맞춰보시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실시간 상황입니다. 강타어 실장은 도청 장치의 주파수를 넘겨주고 즉시 전화를 끊었다. 몇 분 뒤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 특공대 스와트의 장갑차가 백성철의 회사 정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섬광탄과 연막탄이 로비를 가득 채웠고 중무장한 대원들이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장악했다. 지하 창고에 있던 백성철과 그의 부하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혼비백산했다. 그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특공대원들이 창고 문을 폭파하고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명백한 범죄 현장이었다. 만신창이가 되어 의자에 묶여있는 강민혁, 고문 도구들, 그리고 당황한 얼굴의 백성철 회장.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백성철은 현장에서 납치, 감금,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그의 모습은 다음날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 한 면을 장식했다. 화이트 칼라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재벌 회장이 조폭처럼 잔인한 폭력 범죄 현장에서 체포된 초유의 사태였다. 그의 명성과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민혁은 구출되었다. 그는 곧바로 경찰의 삼엄한 보호 아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제 백성철의 잔혹함을 증언할 가장 확실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의 악몽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민혁이 병실에서 고통과 공포에 떨며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AURA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익명의 제보가 검찰 금융범죄수사팀에 접수되었다. 최근 증권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에코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한 제보였다. 제보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에코바이오 주가 조작 사건의 자금줄은 강민혁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백성철 회장에게서 받은 검은 돈으로 작전 세력과 결탁하여 수백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의 계좌를 추적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검찰은 즉시 강민혁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물론 그의 계좌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주식과 빚만 남아 있었지만 그가 에코바이오에 비정상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던 기록은 명백했다. 검찰은 그가 주가 조작의 몸통은 아닐지라도 자금을 댄 핵심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모든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가 내려졌고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강민혁의 상황은 최악의 희극이 되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문 밖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경찰과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이 동시에 서 있었다. 그는 백성철에게는 자신을 파멸시킨 배신자였고 검찰에게는 교활한 금융사기범이었다. 백성철의 수하들은 병원에 잠입해 그의 입을 영원히 막으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고 검찰은 그의 몸이 회복되는 대로 구치소에 수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가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허영과 탐욕의 벽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는 이제 폐허의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진 벌거벗은 죄수일 뿐이었다. 에이유라 지휘소. 한서연은 병실 CCTV 화면을 통해 절망에 빠져 넋을 놓고 있는 강민혁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돈으로 샀던 친구들도, 그를 유혹했던 여자들도 모두 사라졌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회장님, 그것은 그의 복수가 충분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몰락, 강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그녀에게는 육체적, 사회적 파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영혼까지 완벽하게 파괴하기를 원했다. 그가 김지수에게 저질렀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에게 마지막 선물을 줘야지. 서연은 김 비서를 돌아보며 마지막 계획을 위한 명령을 내렸다. 강민혁의 변호사를 매수해 그리고 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백성철에게 뒤집어 씌우고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행방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면 아이와라 그룹이 그의 모든 죄를 사면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고 김 비서는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그것은 악마의 거래였다. 그리고 그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면회 준비를 해.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복수의 끝을 예고하는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죽은 줄 알았던 김지수의 유령이. 직접 그를 찾아가야지. 강민혁은 구치소의 차가운 접견실에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끝낸 채 그는 곧바로 금융사기 및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창문 없는 회색 방. 그의 남은 인생이 이곳처럼 잿빛이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백성철의 변호인단은 그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고 검찰은 그를 주가 조작의 핵심 공범으로 몰아붙였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그때 접견실에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국선 변호사일 것이라 생각했던 민혁의 예상과 달리 남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혁 씨, 오늘부터 당신의 변호를 맡게 된 오진우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민혁은 어안이 벙벙했다.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만 오 변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수임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딱한 사정을 듣고 안타깝게 여긴 한 익명의 후원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후원자요? 네. 그분은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쓰게 된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민혁 앞에 내밀었다. 비밀 유지 및 협조 약속 각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손길입니다. 강민혁 씨, 지금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백성철과 함께 수십 년간 감옥에서 썩는 길. 다른 하나는 저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며칠 안에 이곳을 나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민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홀린 듯이 오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제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법정에서 백성철의 모든 죄를 증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지하 창고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백성철이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까지도요. 그리고 한서연의 행방에 대해서는 그녀가 처음부터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백성철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챙겨 해외로 도주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은 민혁의 죄를 백성철과 죽은 한서연에게 모두 떠넘기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 후원자, 즉 AUR의 그룹 측에서는 당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사법부가 최대한의 선처를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아마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겠죠. 그리고 당신에게는 해외에서의 새로운 신분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정착금이 주어질 겁니다. 에우라 그룹. 그 이름이 나오자 민혁의 머릿속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에우라의 회장이었던 한서연이 실종되자 그룹 차원에서 그녀를 찾고 관련된 인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에 이용되는 중요한 말일 뿐이라고. 그의 비열한 두뇌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차피 죽은 한서연은 말이 없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면 자신은 살 수 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의 천성에는 양심이나 죄책감 혹은 배신감 같은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기생충 같은 생존 본능만이 있을 뿐이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은 사람처럼 그는 오 변호사가 내민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리고는 변호사가 건네준 사전 진술서에 자신의 거짓말들을 꼼꼼하게 채워 넣었다. 한때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옥으로 밀어넣은 아내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팔아넘기는 순간이었다.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자 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절차요. 네, 당신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잠시 만나보셔야겠습니다. 오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접견실 문을 향해 가볍게 노크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온 악마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파워 수트를 입고 얼음처럼 냉정한 표정을 한 여자, 한서연이었다. 안녕. 강민혁 씨, 아니, 여보라고 불러줘야 하나.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접견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유령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의 입이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오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오 변호사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서연의 등 뒤로 물러설 뿐이었다. 그 순간 강민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후원자, 제안,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함정이었다.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진 너무나도 잔인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그가 방금 서명한 거짓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이게 내 마지막 대답이었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감마저 사라진 텅 빈 무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 네가 인간이라면, 아주 작은 양심의 가책이라도 남아있다면 진실을 말할 기회를. 하지만 너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어. 서연은 테이블에 기대어 섰다. 그녀의 눈은 강민혁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네가 지하 창고에서 백성철에게 살해당할 뻔했을 때 널 구해준 경찰은 누가 보냈을까? 네가 산 에코바이오라는 주식은 왜 휴지 조각이 되었을까? 그리고 지금 내 변호를 맡고 있는 이 유능한 변호사는 누가 보냈을까?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던 아내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그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그녀의 발 앞에 기며 빌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혐오스러웠다. 용서.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그 말은 네가 나를 때리고 약을 먹여 팔아넘겼을 때 했어야지. 아니,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숨기고 너와 함께 옥탑방에서 가난을 견딜 때 네가 단 한 번이라도 내게 진심을 보여줬다면 어쩌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녀는 몸을 숙여 그의 턱을 잡아 올렸다.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어. 넌 단 한순간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너는 오직 돈과 네 자신만을 사랑했을 뿐이야. 그래서 너는 네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해. 아주 공평하게. 그녀가 말을 마치는 순간 접견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서연의 법무팀장인 박선주 변호사가 그들에게 데이터 칩 하나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여기 백성철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완벽한 녹취 파일입니다. 증인 및 피해자는 강민혁 씨고요. 그리고 여기 강민혁 씨가 검찰을 기만하고 사법 질서를 방해하기 위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거짓 진술서 원본입니다. AURA 그룹은 이 모든 범죄의 피해자로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검사는 강민혁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을 파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혁은 이제 백성철의 공범이자 그를 잡을 결정적 증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위증과 수사방해 혐의가 추가된 파렴치한 사기꾼이 되었다. 그에게는 이제 어떤 동정이나 선처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와 강민혁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영혼이 완벽하게 파괴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게 진짜 지옥이야. 잘 가. 내 남편. 그녀는 미련 없이 접견실을 걸어 나왔다. 등 뒤로 들려오는 강민혁의 울부짖음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후련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깊고 공허한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6개월 후 대한민국 법원은 세기의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다. 주범 백성철 회장은 납치감금, 살인교사,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 수십 가지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선 그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고 늙어버린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강민혁은 백성철의 범죄를 증언한 공로가 일부 인정되었으나 주가 조작 공모,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다.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된 뒤였다. 백성철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올랐던 정관계 인사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이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을 통해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잘려나간 것이다. 한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TV 생중계를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랫동안 그녀를 불태웠던 복수라는 이름의 불꽃은 이제 차가운 재만 남긴 채 사그라든 뒤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다. 며칠 뒤 한서연은 AURA 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AURA 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불법 금융범죄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재단 새벽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그룹 순이익의 10%를 재단에 출연하겠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모두가 백성철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AURA 그룹을 꼽고 있었지만 그녀는 위기를 오히려 사회에 공헌할 기회로 바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과 복수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힘으로 승화시켰다. 진정한 의미의 승리였다. 그날 오후 서연은 김 비서에게 하루의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혼자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로 향했다. 재개발이 결정되어 곧 철거될 그녀가 김지수로 살았던 옥탑방이 있는 동네였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옥탑방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곰팡내 나던 벽지, 삐걱거리던 마룻바닥, 강민혁이 술에 취해 던졌던 밥상의 흔적, 그녀의 희망과 절망, 사랑과 배신이 모두 담겨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예전처럼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때는 저 아래에 세상이 닿을 수 없는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평범한 사랑을 꿈꾸었고 그 꿈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했는지를 깨달았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믿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못했고 강민혁은 믿음을 가질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서연은 방 한구석에 떨어져 있는 낡은 머리끈 하나를 발견했다. 김지수가 쓰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날려보냈다. 머리끈은 바람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과거와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지수의 삶을 동정하지도 강민혁과의 시간을 후회하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한서연을 만들기 위한 담금질의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가장 깊은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그 누구보다 강한 불사조로 다시 태어났다. 옥탑방을 나선 그녀는 채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렀다. 늦은 밤. 그녀가 맨발로 뛰어들어가 도움을 청했던 작은 편의점이었다. 그때의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인상 좋은 중년의 부부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서연이 음료수를 하나 고르자 주인이 말했다. 아가씨, 이 동네 처음 오나 봐. 네, 잠시 들렀어요. 원래 이 가게에서 알바하던 총각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가게를 냈어.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평생의 은혜를 갚는다며 큰 돈을 주고 갔다지. 뭐야,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참 신기한 일이야.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계산을 하고 편의점을 나왔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받았던 작은 친절은 이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어 어딘가에서 자라나고 있을 것이다. 차로 돌아오자 김비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괜찮아.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강민혁에게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읽지 않겠어. 태워버려요. 그녀에게 강민혁은 이제 용서할 가치도 증오할 가치도 없는 존재였다.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이름일 뿐이었다. 차는 다시 서울의 심장부 AUR의 그룹 타워를 향해 달렸다.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온 서연은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올라갔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새벽빛에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 강물처럼 흐르는 자동차의 불빛, 그리고 이제 막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하는 여명.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을 시험하려 했던 어리석은 여자,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피해자, 그리고 복수를 위해 악마가 되어야 했던 여왕. 그 모든 모습이 그녀 안에 있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거대한 분노와 증오가 사라진 자리에는 깊고 고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문 자리에 돋아난 새살처럼 단단하고 건강한 평온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냉소주의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과거처럼 어리석은 이상주의자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상처를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태양이 마침내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눈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지도자의 결의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되찾은 한 인간의 깊이로 빛나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서연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